이 중에 범인이 있는 걸까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할머니가 심하게 누군가 싸웠어요. 할머니와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싸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단골 손님인 40대 남성입니다. 네. 이 남성이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 같이 와가지고 슈퍼에서 술을 마셨대요. 가끔 술에 취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욕을 하고 때리는 행동을 뭐 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매상 직원 말에 따르면 이 할머니한테 이 단골 손님이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 안 두겠어 협박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실종된 날도 슈퍼에서 이 사람이 혼자 술을 마셨고 그날은 할머니가 감기 걸려서 자기랑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은 막걸리를 마신 후에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상한 점들이 나옵니다. 경찰이 이제 진술을 토대로 이 사람의 행적을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기록이 발견이 돼요. 바로 전화통화 기록입니다. 밤낮 없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무려 한 달에 20번이 넘게 전화를 건 거예요. 단골 손님이? 네. 희한하네. 이경규 선생님은 아내분한테 혹시 전화 몇 번 하세요? 한 달에? 예? 아내분께 전화 한 달 기준. 하루 말고요, 한 달 기준. 10번 하지 않나? 10번.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 맞아요. 가족과도 한 달에 20통 전화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경찰도 하도 이게 이상해가지고 한 달에 20번이나?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단골 손님한테. 그랬더니 해장술 하려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가게 문 열었냐 이거 물어보려고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장이 진실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죠? 사실 뭐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당사자는 공적 실종된 상태이지만 근데 단골 손님은 거짓말 탐지까지 하게 됩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조사받는 당시에 사실 부들부들 떨면서 네. 불안해 보여갖고 탐지기 조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외된 겁니다. 이럴 경우 가장 난감합니다. 사실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그 범인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근데 그런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범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진실이라고 해도 반대의 경우는 아니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논리냐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이 떨려가지고 지지지지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잖아요. 근데 사람 따라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네. 혈압도 병원에 갔으면 좀 높게 나오잖아요. 긴장해서. 다만 이제 수사기관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참고로 하는 정황 정도 보는 거지 그건 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동네 주민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 단골 손님이 알고 봤더니 할머니의 아들이랑 친한 사이. 그리고 할머니도 술을 좋아하셔서 술 친구셨고. 같이 한 잔씩 이렇게 어머니처럼 친하게 대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까 뭐 그 단골 손님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단골 손님한테 술 좀 너 그만 마셔. 잔소리 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아들같이 대하시던 분이니까 왜 또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던 걸 이 도매업자는 싸우는 걸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런데 할머니가 한 달 전에 묘한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말? 사실 슈퍼에 몇 차례 좀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작은 액수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강도가 든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몸만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할머니는 얼굴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슈퍼에 강도질을 벌인 전과 육범이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그 사람은 서천을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화재 당시에 그 사람은 인천에 있었다는 증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리바이가 성립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둘째 아들 왜 의심을 받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건이 미궁에 빠졌잖아요. 네. 막 시간만 가면 경찰들 막 답답하고 이런데 당시에 이 동네 담벼락에 낙서로 막 도배가 돼 있던 거예요. 섬뜩한 내용에. 뭐라고요? 이 순남 할머니를 죽인 건 둘째 아들이다. 낙서로. 낙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다 퍼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민들 반응이 어땠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다? 야, 왜 그랬냐?
그 마을에 가로지르는 기차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폐쇄됐어요. 네. 그러면서 할머니 수표 옆쪽으로 새로운 4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금. 보상금이 나오죠. 할머니가 그때 돈으로 보상금 1억 2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재산이 없던 할머니한테 재산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의심받을 수 있는 게 상속인.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돈을 욕심을 냈을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일단 서울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3시간 거리에 있는 서천에 내려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서울 올라갔다가 이틀 뒤에 또 내려와가지고 불을 질렀다. 그 기간 동안 둘째 아들은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총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가장 늦게 독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유독 또 각별한 사이이고 특별하셨구나. 친한 사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접촉을 한 분은 둘째 아드님. 현장에 가장 오래 머무르고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자고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비닐하우스식으로 형태로 좀 쳐놓고 기다리셨던 걸로. 그때 당시 40대 초반이셨는데 둘째 아드님이 많이 그 힘들고 피곤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계속 눈물을 머금고 계셨던 그 눈망울이 좀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게 확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존 여부라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말씀하셨던 게 더 힘들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둘째 아들을 마을 주민까지도 이제 의심을 했었잖아요. 동네 주민하고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할머니가 받기로 한 이 보상금, 그 돈 이미 할머니가 미리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줬었대요. 결국 돈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아들들이 나눠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 낙서 때문에 괴소문이 나서 엄한 아들만 괴롭힘을 당한 거죠. 이게 이제 실제 범인이 이런 낙서를 통해서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네. 계기적인 형태의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만으로 사실은 범인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거 수사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수사 자체가 이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범인을 잡기 위한 어떤 실마리조차도 없다는 게 더 미스터리한데요. 이게 사실 서천에서요. 이 네. 기동 슈퍼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2004년에 발생한 서천의 카센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2명하고 카센터 옆에 있는 그 농기계 가게 주인이 이제 화재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좀 의문스러운 게 그 며칠 뒤에 그 카센터 여주인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며칠 뒤에? 자, 기묘한 유사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건 모두 고의적인 방화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했다. 기동 슈퍼 사건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낙서, 이게 이제 범인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네. 카센터에서 범인이 남긴 괴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남겨요? 예,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남겼다는 거죠. 결국 범인은 못 잡았어요. 그럼 이 기동 슈퍼 사건이 카센터 사건, 이거의 모방 범죄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연쇄살인을 그냥 추정하는 건 사실은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연쇄살인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유가족들한테 불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할머니의 아들들은요 평생을 힘들어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할머니가 사라진 후 할머니를 찾아다니다가요 현재는 암투병 중이라고 하고요. 어떡해. 넷째 아들 또한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세상을 어머.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들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아직 미제로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진짜 범인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낙서한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낙서요? 네. 나는 저기 나오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에요. 조그만 동네 그러면 면식범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 하나가 그냥 들어가서 에잇 하고 뭐 이런. 그리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내가 이거 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 지르고 증거인멸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살인한 사람과 방화한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 살인한 사람은 충동적인데 네. 유기한 사람은 전면 추적까지 정확히 했잖아요. 계획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도망갔고 그걸 들은 누군가가
뭐야, 뒤처리해 준 거네? 뒤처리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심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네. 배선이. 패턴이 다르구나.